약혼녀였던 서연이 나를 차버렸는데 내가 집에서 내보내고 반지를 되찾자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다.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전 약혼녀 서연은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나와 헤어지자고 했고 솔직히 나는 아직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우리 사이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지 않나. 우리는 사귀어온 지 4년이나 됐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뭐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녀가 헤어져야겠다고 말했다.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내 직업이었다. 맞다. 내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그 직업 말이다. 이해는 한다. 내 근무 시간은 좀 특이하다. 나는 저녁에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이미 퇴근한 지 서너 시간이 지난 뒤다. 하지만 이건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는 약혼하기 전부터, 아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애 스케줄이 엉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조금 더 늦게까지 일한다. 그렇다고 내가 집에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일요일은 함께 보낼 수 있었고 토요일도 출근 전에는 대부분 시간을 같이 보냈다. 나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연은 우리가 거의 얼굴도 못 본다며 매일 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지겹다면서 새 직업을 찾으라고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니 나보다 훨씬 먼저 퇴근했고 그 혼자 보내는 시간이 싫었던 것 같다. 물론 힘들 수는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식당에서 나와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같이 일하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도 없고 결혼 자금도 더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번에 거절했다. 내 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였다. 알겠다고 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몇 주에 한 번씩 계속 내 직업 이야기를 꺼냈다. 언제쯤 더 나은 일을 찾을 거냐, 이 생활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냐는 말들 말이다.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이 만족스럽고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게 좋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나 싶었다. 그 식당은 여러 해 동안 우리 가족의 삶이었고 근무 시간이 길긴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나를 앉혀두고 더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직업을 바꾸지 않으면 결혼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미래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나는 이미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보다 더한 헌신이 어디 있겠는가. 가장 상처였던 건 그녀가 내가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부분이었다. 나는 미래를 위해 늦게까지 일하며 죽어라 일하고 있었다. 놀러 다니거나 그녀를 무시한 적도 없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더니 그냥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꺼냈고 그건 정말 치명타였다. 우리는 싸우고 있지도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큰 다툼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몇 주 동안 이 말을 연습해온 사람처럼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진심이냐고, 내 직업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버릴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직업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화가 났다. 약혼하기 전부터 내 스케줄을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렇게 문제였다면 왜 결혼하겠다고 했느냐고 말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가족 사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왜 벗어나야 할 대상이냐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떠나겠다는 거였다. 그 대화 이후로 나는 그녀를 피했다. 얼굴을 마주할 수조차 없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매일 늦게까지 일했다.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집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다. 약혼까지 했던 사이가 헤어지면 보통 다른 곳을 알아보지 않나.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냥 룸메이트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쉬고 있었다. 모든 게 괜찮은 것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솔직히 속이 울렁거렸다. 어떻게 나랑 헤어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집 지붕 아래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나는 결국 서연에게 말했다. 이제 나가야 해. 우리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고 이 상황은 나한테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그녀는 내가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더니 진심이냐며 정말 나를 쫓아내는 거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갈 곳이 없다며 죄책감을 주려 했고 이렇게 당장 나가게 만드는 건 너무 매정하다고 했다. 그 시점에서 나는 이미 지쳐 있었다. 부모님 댁에 잠시 머물면서 정리할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고 거기에 더해 반지도 돌려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듣자 그녀는 마치 내가 뺨이라도 때린 것처럼 흥분했다. 이미 준 반지를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소리쳤다. 나는 그 반지는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고 우리는 결혼하지 않으니 돌려받는 게 맞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욕심 많다고 진짜 사랑했다면 새 반지 하나쯤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쫓아내려는 내가 인간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때는 더 이상 말다툼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그녀가 사라지길 바랐다. 서연에게 나가야 한다고 말한 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보통이라면 짐 싸서 바로 나갈 것 같지 않나.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대로 남아있었다. 처음에는 갈 곳을 정하느라 시간을 끄는 줄 알았다. 사실 선택지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부모님은 근처에 살고 있었고 친구들 집에도 머물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집에 남아있었다. 헤어진 뒤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시간이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남처럼 지냈다. 그녀는 방 한쪽에, 나는 다른 쪽에 앉아 있었고 묘한 침묵만 흘렀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내가 퇴근해 집에 오면 그녀는 이미 텔레비전을 보거나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 같았고 둘 다 그걸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서연이 부엌 식탁에 우리 엄마와 앉아 있었다. 맞다. 우리 엄마였다. 그녀는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엄마를 불러 놓은 상태였다. 집에 들어서니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엄마가 나를 보며 민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다. 그때 나는 짜증이 났지만 최대한 참았다. 엄마니까. 자리에 앉자 서연은 자신이 갈 곳이 없고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당장 나가라는 건 부당하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자 엄마는 상황을 좋게 풀어보자는 듯 서연이 정리할 때까지 조금 더 머물게 해주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잠시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 우리는 이미 끝났어. 여기 계속 있게 해야 해.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하던 엄마는 갑자기 이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우리는 더 이상 커플이 아니었다. 왜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 거의 일주일이야. 이제 나가야 해. 그러자 서연은 감정적으로 변하며 내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고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심지어 엄마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고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것 같았다. 그때 엄마는 다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하며 민준아, 조금만 더 시간을 주는 게 어떻겠니? 너희가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쉽지 않잖아라고 말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내 엄마가 서연 편을 들고 있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엄마, 이건 엄마 일이 아니야. 서연이랑 나는 끝났고 이제 나가야 해. 그 순간 서연은 최후의 죄책감 공격을 했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자기를 아끼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정말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을 견뎌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이걸 계속 끌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끝낸 사람은 그녀였지 내가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내가 비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상황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를 아끼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하는 사이가 아니고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서연은 방에서 뛰쳐나가 버렸고 엄마는 실망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걸 망친 사람이 나인 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말은 한동안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 조금 더 시간을 줬어야 했던 걸까? 하지만 곧 나는 그녀가 이 상황을 질질 끌며 내 집에 계속 머물고 내 공간에서조차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곳은 내 집이고 내 공간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상황을 조종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음날 집에 돌아오니 서연은 없었다. 짐은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처음에는 드디어 나가기로 마음먹은 건가 싶어 큰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니었다. 또 하나의 계산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늦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돌아와 나를 보지도 않고 바로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문자로 이번 주가 끝나기 전까지 짐을 모두 빼고 나가지 않으면 퇴거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는 이 기이하고 뒤틀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일주일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답장을 보냈다. 최소한 친구로는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대한다는 말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그녀는 절대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는 이 모든 걸 하나의 게임처럼 다루고 있었다. 내가 굴복해서 사과하거나 붙잡아 주길 바랐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겪게 한 모든 일 이후로는 더더욱 그럴 수 없었다. 결국 주가 끝날 무렵 서연은 마침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상자를 하나 옮길 때마다 크게 한숨을 쉬며 일부러 과장된 모습을 보였다. 내가 불쌍하게 느끼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일이 이렇게 끝난 건 안타까웠지만 그녀가 이사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머물게 할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지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그 빌어먹을 반지 말이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였는데 또다시 꺼냈다. 정말로 반지를 돌려달라고 하느냐며 나를 아끼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말을 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다투지도 않았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을 거고 반지는 결혼을 위한 것이었으며 결혼이 없으면 반지도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바라봤지만 결국 반지를 내놓았다. 솔직히 그 반지를 손에 쥐는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내려간 기분이었다. 우리 관계의 마지막 장이 닫히고 이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났고 솔직히 말해 몇 달 만에 가장 마음이 편하다. 그녀가 없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진다. 내 집에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몇 초마다 죄책감을 주는 말들을 견딜 필요도 없다. 그녀가 조금 그립냐고 묻는다면 아주 조금은 그렇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만큼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 하고 억지로 끌수록 더 망가질 뿐이다. 첫 번째 업데이트다. 서연이 완전히 이사 나간 뒤 모든 게 정리될 거라 생각했다. 끝났고 그녀는 떠났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이상해졌다. 가장 먼저 깨달은 건 그녀가 남기고 간 물건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었다. 집 안 모든 방마다 그녀의 물건이 하나씩은 남아있었다. 옷, 책, 심지어 욕실에는 그녀의 칫솔까지 그대로 있었다. 처음에는 손대지 않으려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의 물건을 상자에 담아
부모님 댁에 가져다 주든지 해서 완전히 정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짐을 정리하던 중 예상치 못한 걸 발견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서랍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나는 남의 물건을 뒤지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가 두고 간 거였고 그래서 펼쳐보게 됐다. 그 안에는 나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불만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주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내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 왜 그는 그냥 다른 남자들처럼 평범한 직업을 좀 가져보라는 문장이었고 그건 마치 그녀가 나에 대해 싫어했던 모든 것의 목록을 읽는 기분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노트를 읽고 나는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연애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런 생각들이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혀 있는 걸 보는 건 정말 힘들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까지 느끼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가 몇 달 전부터 나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적어놓은 부분이었다. 적절한 타이밍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누군가의 인생 계획을 끝내는데 무슨 적절한 순간이 있단 말인가? 나는 그녀가 모든 게 괜찮은 척하며 곁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미 반쯤 문 밖으로 나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모든 걸 읽고 난 뒤 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관계가 끝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노트를 발견하면서 모든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별은 단순히 근무 일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는 관계에서 빠져나와 있었고 나는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페이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무언가를 놓쳤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멀어 있었던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그녀는 진짜로 나와 결혼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길 원했다. 내 직업을 그만두고 삶을 바꾸고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적인 모습의 내가 되길 바랐던 것이다. 그러니 그녀가 나와 헤어진 것도 당연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 나는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고 다른 생각을 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녀가 적어놓은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며 어쩌면 내가 충분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했다. 이별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든다. 나눴던 모든 대화, 모든 다툼, 사랑한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을 다시 곱씹으며 그 말들이 정말 진심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며칠 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녀가 이사한 이후로 나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고 솔직히 그럴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녀의 메시지는 내가 예상한 내용이 아니었다. 안부를 묻거나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일주일 넘게 나가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물건을 찾으러 오겠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나는 동의하되 오기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했다. 예고 없이 집에 들어와 그녀를 마주치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그녀가 집에 왔을 때 분위기는 상상한 그대로였다. 그녀는 거의 나를 보지도 않고 바로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보였다. 나는 거실에 서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상황은 너무나 어색했다. 우리는 함께 삶을 나누었고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였는데 이제 그녀는 그냥 물건을 챙기러 온 낯선 사람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물건을 집어들다 말고 멈춰서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를 바라봤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괜찮은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고.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미 여기까지 왔고 모든 건 끝나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그녀는 마치 내가 모든 걸 고쳐주길 바라는 듯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이미 망가져 있던 걸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나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물건을 챙겨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문이 닫히고 그렇게 그녀는 다시 사라졌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모든 혼란이 끝났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내 인생의 거대한 한 장이 닫힌 느낌이었고 나는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내가 절대 할 줄 몰랐던 일을 했다. 상담사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관계에서 뭔가 큰 걸 놓친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애초에 장기적인 헌신이라는 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제3자와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나나 서연을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꽤 도움이 됐다. 상담사는 모든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상담을 통해 나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나 혼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관계는 언제나 양방향이고 내가 몇몇 부분에서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서연 역시 자신의 몫이 있었다. 나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 속 악당도 아니었다. 그 상담 시간들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말은 어떤 사람들은 실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서연이 바로 나에게 그랬던 것 같다. 그녀는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모습의 나를 원했고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자 마음이 서서히 떠나버린 것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지금 나는 훨씬 나아진 상태다. 아주 완전히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좋아졌다. 아직도 가끔 그녀를 떠올리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곁에 있었다면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을 거라는 것도 안다.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았고 그게 진실이다. 결국 얻은 교훈이 있다면 어떤 관계는 이유가 있어서 끝난다는 것이다. 아프고 힘들지만 절대 될 수 없는 걸 억지로 붙잡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두 번째 업데이트다. 서연이 완전히 떠난 뒤로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야기의 끝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생각보다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걸 깨달은 건 공통 친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면서였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 정도였다. 그런데 곧 서연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더라. 연락해본 적 있냐는 말들이 섞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겠거니 넘겼다. 이별 이후 상황을 가늠해 보려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메시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마치 내가 아무 예고도 없이 그녀를 내쫓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서연이 본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친구들,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길고 죄책감을 주는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를 내보내고 반지를 돌려받은 내가 너무 냉정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말이 되지 않았다. 나를 차버린 전 약혼녀와 계속 같이 살면서 모든 게 괜찮은 척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은 무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나는 졸지의 악역이 되었고 그녀는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야 했고 그 과정은 너무 지쳤다. 왜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지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일주일, 2주일 정도가 지나자 드디어 잠잠해지는 것 같았다. 메시지도 끊기고 서연 이야기도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마음이 좀 놓였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식당에서 긴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 지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은과 나는 원래 잘 맞지 않았다. 늘 서연에게 이것저것 말하며 부추기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부터 좋은 소식이 아닐 거란 걸 알았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예상대로 긴 글이었다. 서연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가 관계를 위해 싸우지 않아 그녀의 마음을 부숴버렸다는 이야기,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팀이었어야 하는데 내가 포기했다는 말까지 있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답장도 하기 힘들었지만 결국 짧고 분명하게 보냈다. 서연이 나와 헤어지자고 했다. 나간 것도 그녀였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매달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지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서연이 얼마나 아픈지, 시간이 필요하니 내가 먼저 다가가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죄책감을 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우리는 끝났고 모든 건 끝났으니 이제 놓아주라고 말했다. 그게 한동안은 마지막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피크타임을 겨우 넘기고 있는 식당에서 엄마가 다가왔다. 뭔가 할 말이 있을 때 엄마들이 짓는 그 표정이었다. 나를 옆으로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아, 내가 서연이랑 이야기를 좀 했어. 오늘 서연이 나한테 연락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연락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냥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다. 왜냐고 묻자 엄마는 서연이 전화를 해서 일들이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고 그냥 안부를 묻고 싶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전 애인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는 건 엄청난 위험 신호였다. 나는 엄마에게 사과를 하든 말든 상관없고 우리는 끝났으며 엄마에게 전화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지만 서연이 많이 힘들어 보였고 내가 이제 그녀를 미워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고 말했다. 또다시 시작이구나 싶었다. 나는 엄마에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다. 헤어지자고 한 건 서연이었고 그녀가 사람들에게 내가 그녀를 내쫓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싶을 뿐이라는 걸 말이다. 엄마는 마음이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 이해했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래도 그런 대화를 또 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지쳤다. 그 이후로는 정말로 상황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지은에게서도 더 이상 연락이 없었고 서연도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았으며 나 역시 이제야 진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퇴근 후 술 한잔하러 나가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게 정리됐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친구 몇 명과 술집에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인 태수가 나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 서연을 받고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 솔직히 나는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세게 쳤다. 우리는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들으니 꽤 힘들었다. 나는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태수는 잘 모르겠지만 둘이 꽤 가까워 보였다고 말했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그 뒤 며칠 동안은 이상한 기분이 계속됐다. 서연에게 연락하지도 않았고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그녀를 원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장이 정말로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건 나 역시 그래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서연은 우리가 헤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날의 이별이 나에게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느껴졌던 거다. 그녀에게는 전혀 갑작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계획하고 고민했고 헤어질 때쯤에는 반쯤 떠난 상태였으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내가 여전히 아끼고 있던 사람이 훨씬 전부터 나를 향한 마음을 접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최선이었다.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았고 억지로 붙잡았더라면 상황은 더 나빠졌을 뿐이다. 지금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 당분간 연애를 할 생각도 없고 다시 데이팅 세계로 뛰어들 마음도 전혀 없다. 그저 작은 일상들을 다시 즐기고 싶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일에 집중하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말이다. 서연에게도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죄책감 유도와 조종, 그리고 드라마 같은 상황들은 이제 완전히 끝이다.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세 번째 업데이트다. 몇 달이 지난 지금 나는 드디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된 기분이다. 정말 험난한 시간들이었고 솔직히 다 끝났다는 사실이 너무 다행스럽다. 그런데 모든 게 지나갔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마지막 한 방이 날아왔다. 아니,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할까? 왜냐하면 당연히 또 무언가가 벌어져야 했으니까. 그날 나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영수가 들어왔다. 영수는 나이가 좀 있는 분으로 수년째 우리 식당에 오던 사람이고 우리 가족과도 늘 친하게 지내며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표정이 좀 이상했다. 그는 나를 옆으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아, 나 며칠 전에 서연을 봤다. 나는 속으로 사람들이 서연을 보는 게 뭐가 새로울까 싶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녀가 내 사촌 현우랑 같이 있더라. 그 순간 내 머리가 잠깐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현우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현우와 나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가족이다. 그가 내 전 약혼녀와 어울리고 있을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영수는 매우 진지했다. 시내에 새로 생긴 바에서 둘이 함께 있었고 꽤 가까워 보였다고 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떠올리며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겉으로는 웃어넘기며 나중에 확인해보겠다고 영수에게 말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왜 하필이면 현우였을까? 왜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를 미리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그랬을 행동을 했다. 바로 당사자에게 연락한 것이다. 그날 밤 현우에게 문자를 보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업윈하는 식은 피하고 싶어서 그냥 요즘 서연이랑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답장은 한참 뒤에 왔고 그 내용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 요즘 조금 같이 지내고 있었고 나에게 말하지 않은 건 어색해질까 봐서였다고. 어색하다는 말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됐다. 내 사촌, 피를 나눈 가족이 내 전 약혼녀와 뒤에서 만나고 있었고 그걸 단순히 어색한 일쯤으로 여긴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바로 답장했다. 왜 한마디라도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그는 대수로운 일 아니라며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했지만 전 애인과 사촌 사이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러자 그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마주쳤고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됐으며 일이 그렇게 흘러갔다고 했다. 몇 주 동안 이미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건 이제 서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였다. 내가 믿어왔던 사람이, 함께 자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이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아팠다. 며칠 뒤에는 서연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다. 서두도 없이 내가 현우와의 일로 화가 나 있는 것 같던데 이야기할 수 있냐고 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녀와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았다. 변명도 설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왜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는지는 알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만나기로 했다.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다.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나를 상처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과 현우가 잘 맞았고 나와 어색해지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려 했지만 사실은 당장 자리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는 말했다. 이건 잘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고. 나와 끝낸 뒤에 내 사촌과 어울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계획한 일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뿐이라며 나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너는 이미 선택을 했고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다시 들어올 수는 없다고. 대화는 결국 아무 결론도 나지 않은 채 끝났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답답한 상태로 헤어졌다.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할 말은 다 했다는 생각은 들었다. 그 이후로 나는 서연의 번호를 차단했다.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현우와도 결국 크게 이야기했다. 며칠 뒤 그가 전화를 걸어와 상황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고 나는 그의 말을 들었지만 감정을 숨기지는 않았다. 그는 내 신뢰를 깼고 그런 건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넘길 수 있는 선은 분명히 있고 그는 그 선을 넘었다. 지금은 둘 다와 거리를 두고 있다. 현우는 가끔 문자를 보내오지만 나는 답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괜찮아질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났다. 아직 현우와 함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다. 그들은 그들 인생을 살면 된다. 나는 끝났다. 돌아보면 이 모든 일은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다. 연애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말이다.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할 때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크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내린 선택은 돌아서는 것이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하고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 드라마가 더 이상 나를 끌어내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